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재화는 물건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재화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재화의 종류.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정상재, 열등재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그럼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가 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족도를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효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효용. 그럼 커피는 보통 커피숍에서 한 4,000원 정도 합니까? 요즘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서 4,000원, 4,500원 뭐 이 정도 한답니다. 그럼 커피는 뜨겁게 마실 수도 있고 차갑게 마실 수도 있고 달짝지근하게 먹을 수도 있고 쓰게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키면 한 3시간, 4시간 죽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면 더 긴 시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커피가 주는 효용이 그와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한 거냐면 커피가 주는 효용,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차가 있다면, 홍차라는 재화가 있다면 홍차는 커피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인생에 커피를 대체할 건 하나도 없다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홍차도 보통 동일 커피숍이면 가격대가 비슷하다. 커피와 쓰게 먹을 수도 있고 달게 먹을 수도 있고 차갑게 뜨겁게 다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시키면 3-4시간 죽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럼 결국은 커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차가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인 거지. 재화. 그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판 다른 만족도를 주기 때문입니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홍차가 커피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해서 커피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얘를 대신재라고 하겠다? 그럼 없어 보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대체재.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시험을 보는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동일한 효용이다, 생판 다른 효용이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커피를 타서 먹을 때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프림과 설탕을 같이 넣어 먹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또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프림 설탕. 그래서 진정한 다방 커피는 먼저 뜨거운 물로 커피잔을 데피고 덜어놓고 버리고 잔만 데피고 둘입니까? 둘. 그럼 이제 진정한 다방 커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커피 입장에서 봤을 때 프림 설탕은 커피와 같이 사용됨에 따라 커피의 만족도를 키우는 재화입니까? 만족도를 높이는 재화네? 그럼 결국 커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림 설탕이 커피의 효용을 대체하는 재화입니까? 보완하는 재화다? 보완하는 재화네. 그래서 얘를 무슨 재라고 한다? 보완재라고 합니다. 보완재라고 하는 겁니다. 된 겁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면 두 재화가 나온 겁니다. 두 재화가 나왔다. 그럼 이 두 재화는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거나 둘 중 하나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재화의 수요가 늘어도 B 재화의 수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둘이는 관련이 없네. 그러면 관련 없는 재화는 독립된 재화? 얘를 독립재. 그럼 얘는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연관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칠판 이쪽을 보십시오. 그럼 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홍차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합니다. 한 커피숍에서 커피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뭘 안 먹고? 홍차를 안 먹고 커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제안은 둘을 같이 소비한다.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안 먹는다?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안 먹는 겁니다. 이게 대체제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얘는 수요가 감소하겠네? 네. 그러면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사용해서 먹는, 같이 넣어 먹는 프림 설탕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것까지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아는데, 이번엔 반대로 여기만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커피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차의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그러면? 대체제입니까? 하나가 늘었을 때 하나가 줄면 얘는 대체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했더니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사용되는 것? 그럼 얘는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A와 B와 C와 D가 있다면 D는 불변이랍니다. 자, 이제 합니다. 이미 다 한 겁니다. A와 B 수요가 반대로 움직였다. 그럼 얘는 무슨 제? 대체제. A 수요 증가, C 수요 증가? 보완제. A 수요 증가했는데 D 수요는 불변이라면 얘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독립제입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B와 C는 A제와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 B 수요, C 수요 변하니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관제. 그럼 연관제를 뒤집으면 뭐? 관련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두 제화가 나오면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 관계가 있으면 둘 중 하나. 대체 관계이거나 보완 관계이거나. 수요가 같이 증가 감소하면 걔는 같이 사용? 같이 사용된다는 얘기니까. 같이 사용되는 건 뭐다? 보완제. 그럼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면?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 보통 뭘 공부를 하냐면 이제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이걸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게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무슨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냥 고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얇게 펴놓고 거기다가 소고기 쌈 싸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얘 둘은 뭐다? 대체제. 그럼 돼지고기와 상추는? 보완제. 우산과 우비는? 우산과 우비. 대체제. 이런 개념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아니, 우리 시험에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이거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뭐래매? 우리 무슨 학?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부동산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럼 이걸 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겠냐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동일한 효용 제공합니까?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거네. 그럼 아파트 사면서 오피스텔 같이 사는 사람 없는 거지. 하나를 사면 하나를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얘는 무슨 제? 대체제.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었으면 뭐는 줄겠다? 오피스텔의 수요는 준다. 그럼 오피스텔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 아파트로 갔네. 아파트 수요가 느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와 얘는 대체제라는 거 우리가 안 겁니다. 그럼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부지는 그 아파트 밑에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같이 사용되는 거다.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 같이 쓰는 거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밑에 부지만 보완제겠지. 같이 사용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되셨습니까? 이걸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할 때 커피와 홍차 중에 커피 가격이 내려갔답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한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걸 쓴다, 싼 걸 쓴다? 싼 것? 그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수요량은 가격이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내려가면 커피의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증가하네. 커피의 수요량이 왜 증가했습니까? 아니, 가격이 내려가서 홍차의 수요량이
홍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커피 가격이 내려가니까 커피를 옮겨온 거다. 그만큼 커피 수요량이 증가한 거지. 대체 효과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은. 그렇다고 하십시오. 네, 된 겁니다. 됐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차만 있습니다. 홍차만. 네? 홍차만 있다니까, 지금 홍차만. 그럼 홍차는 대체제입니까? 자, 다시. 프림 설탕만 있습니다. 프림 설탕만. 그럼 프림 설탕은 보완제입니까? 아닌 거네. 지금 뭐가 있어야? 아니, 커피가 있어야. 커피 이 해당 재화, 당의 재화를 기준으로 당의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홍차를 커피에 뭐라고 하는 거고? 대체제라고 하는 거고,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프림 설탕이 같이 사용되면 만족도가 커지니까 당의 재화 커피를 보완하는 재화라고 해서 보완제라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고로 대체제와 보완제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다. 실은 뭐에? 해당 재화의 대체제, 해당 재화의 보완제인 건 겁니다. 보완제. 그럼 대체제 보완제는 하나의 재화다 두 재화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관계를 뜻하는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딱 정확히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수요가 있습니다. 자,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커피 수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답니다. 커피 수요는 무엇과 무엇의 조합? 무슨 가격과? 네,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의 조합입니다. 그럼 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지금 해당 재화가 커피니까 커피 수요에서 커피 가격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인 거지.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차 가격이 변합니다. 그럼 홍차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 수요량에 영향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고 그런 거지. 그럼 이제 홍차 가격이 올라가면 홍차 수요량이 어디로? 홍차 가격이 올라가면 홍차 수요량이 어디로 옮겨간다? 커피 수요량으로. 그러니까 커피 수요량은 증가하겠네? 커피 수요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적으면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또 판단하는 겁니다. 홍차 가격이 올라가면, 홍차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얘가 온지 X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사이에 생략된 걸 홍차라고 생각하신 분은, 얘를 뭐라고 생각하신 분은? 홍차 수요량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홍차 가격이 상승하면 홍차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오다? 옵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이 질문을 커피 수요량으로 생각하신 분은 홍차 가격이 올라가면 홍차 수요량이 어디로 넘어오니까? 커피로. 커피 수요량은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얘를 X로 판단하겠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말이 없을 때 그냥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수요량이 커피 수요량인지 홍차 수요량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무슨 수요를 보고 있다고 그랬다? 커피 수요를 보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커피 가격이 변해도 커피 수요량이 변하지만
커피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그때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 중에 뭐가 있는 거네? 홍차 가격도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홍차 가격이 변함에 따라 커피 수요량이 변하는 걸 알고 싶은 거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실은 이 얘기인 겁니다. 얘가 맞는데 일반화시키면 이 얘기인 겁니다. 홍차 가격은 무슨 가격?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 문제는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다라면 지금 이 지문인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당연히 무슨 재화에? 해당 재화, 당해 재화의 수요량인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니까 얘. 이걸 명확하게 안 줬으니까 이 문제는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얘를 약속하에 푸는 거니까. 되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숨어있는 게 당해 재화인 거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가격,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수요가 어디로? 콜라로 넘어오네. 콜라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X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 보완제 가격이라고 나오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 수요량은 감소? 아니 잠깐만, 보완제 프림 설탕의 가격이 올라가면 프림 설탕 수요량 감소? 같이 사용되는 커피 수요량도 감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할만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체재 가격이라고 나오면 주어진 변화가 대체재 가격입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은 가격의 변화다? 가격 이외의 변화다? 가격 이외의 변화인 거네. 무슨 가격만? 당해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가격이 변하고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의 것인 겁니다. 대체재 가격이 변화도 보완재 가격이 변화도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건 아니네. 처음 보면 그게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뭘 냈던 거냐면 아까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그 부분 문제에서 다음 중 수요량의 변화인 것을 골라보랍니다. 얘를 골라보라. 그래서 1번에 뭐가 있었냐면 대체재 가격의 변화. 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순하게 그냥 공부한 사람은 뭘 보고 흥분해서? 가격 보고 흥분해서 그래 그때 그 놈이 또 접니다. 가격이면 뭐래매?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얘를 콕 찍고 다른 보기는 보지도 않고 나온 겁니다. 틀렸네?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3번에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가격이 아니네, 가격이. 여러분 매매 활동에서는 가격, 주고받는 금액이 가격, 임대차 활동에서는 주고받는 금액이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가 가격인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얘였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대체재는 하나의 재화다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 거다. 숨겨진 단어. 당해 재화의 대체재. 보완재도 당해 재화의 보완재. 당해 재화가 없으면 대체재 보완재라는 개념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재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건 두 재화의 관계를 그 재화가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면 된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대체재. 아파트 부지? 상가 건물과 상가 부지? 보완재.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보완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 토지, 부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경험과학이랍니다. 경험과학. 그럼 이미 경험했던 걸 학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이미 해온 사회활동을 학문으로 만든 겁니다. 관찰해서.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를 낼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다른 조건을 바꿔놓고 얘를 보완제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절대로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다? 대체제인 겁니다. 네. 아무리 다른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도 얘가 무슨 관계냐 물어보면 이거 보기 중에 보완제라고 찍으면 황당한 겁니다. 뭐에서 찾아야 된다? 대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자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숨어 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를 봤습니다. 뭘 본 거냐면 대체제와 보완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화의 종류와 관련된 두 번째 개념. 여기를 그대로 잘 보십시오. 이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득을 가지고 판단해 볼 겁니다. 소득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A 재화가 있고 B 재화가 있습니다. 두 개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질을 크게 둘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높은 재화를 우등재라고 하고, 우등한 재화. 학창시절에 우등반, 열등반 기억나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이제 연식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등재와 열등재 이렇게 둘로 쪼갠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은 우등재를 샀었습니까? 열등재를 샀었습니까? 우등재. 그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열등재를 사서 쓰는 겁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버터에 간장을 비벼 먹었고, 뜨거운 밥에. 돈이 좀 없는 집은 마가린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린에 간장을. 예. 그러면 버터와 마가린 중에 뭐는 우등재고? 버터는 우등재고 마가린은 열등재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비교 같은데 실은 그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고급 주택과 저급 주택이 있으면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중에 뭐가 우등재? 고가 주택이 우등재고 저가 주택은 열등재입니다. 고급 오피스텔 열등재? 우등재. 저급 오피스텔은 열등재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 재와 둘에 대해서 제가 소득과의 관계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게임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소득이 증가됐습니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되니까 A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느니까 A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그럼 이 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재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네? 그럼 A는 뭐다? 우등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는 B 재화를 봤더니 소득 수준이 증가되니까 B 재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안 쓰는 재화라는 얘기네? 질이 높아서 낮아서? 낮아서. 얘는 무슨 재? 열등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딱 봤더니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란 얘기네. 무슨 재? 열등재. 느낌 오십니까? 그런데 소득 수준이 감소하니까 A 재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못 쓰는 재화란 얘기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우등재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우등재, 열등재를 구분하는 개념은 이 둘의 비교 같지만 이 둘의 비교가 아니라 뭘 놓고 봤을 때? 소득을 놓고 봤을 때 소득의 증가 감소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한지 감소인지를 판단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저를 보십시오. 같은 방향 막 이런 걸 지금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 높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
우등재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소득 높은 사람들은 안 쓰는 재화란 얘기네. 왜 안 쓴다? 질이 낮으니까 열등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등재와 열등재의 판단은 둘의 비교를 통해서 한다. 아니면 소득가의 방향을 보고 한다. 소득가의 방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고? 우등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재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얘를 시험에는 정상재라고 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학적 개념에서 우등재와 정상재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똑같이 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뭐와 뭐를 구분한다고 얘기한다?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 구분은 뭐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같은 방향 움직이면 뭐고? 정상재고,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재. 얘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저를 보십시오.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량을 늘립니까? 허리띠 졸라맵니까? 일반적으로. 내 소득이 늘면 소비량, 수요량을 늘리겠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지. 근데 소득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그냥 있던 거 다 먹고 죽어버립니까? 졸라매야지. 그러니까 소득이 줄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무슨 재고? 정상재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열등재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갈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으면 학개론 신동 난 겁니다. 신동. 슈퍼주니어 신동이 아니라 이제 학개론 신동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영이고 가격이고 수요량입니다. A 재화를 봤더니 A 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와 같답니다. 그럼 A 재화는 뭐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네? 재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A 재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준 겁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를 딱 적어준 겁니다. 얘가 수요입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은 모양이라고. 그래 놓고 A 재화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A 재화는 정상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O X 다시 한번 오늘 손 무조건 한 번은 들고 가게 만들고 안 그러면 집에 못 가도록 문을 못질을 하겠습니다. 못질을. 자,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찍으십시오. 네, 여기 보시고 지금 주어진 정보는 A 재화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 하나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A 재화를 판단했는데 A 재화는 정상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O X X입니다. 자, 다시 A 재화는 그럼 열등재이다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자, O X 이제 어떤 분이 생기냐면 A 재화가 정상재 반대는 열등재라며?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X라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하고 싶다? O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막 미쳐버리겠네? 이거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얘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니까. 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상재 열등재의 비교는 오로지 소득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랬네? 그럼 소득과의 관계가 주어졌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주어졌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 수요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끝난 거네. 네. 그래서 이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A 재화는 소득 증가 시
네, 떴습니다. 지금 소득 증가시.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줬답니다.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줬답니다. 지금 우측 이동한다.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개 절레절레. 우측 이동한다. 고로 A제와는 정상제이다 이렇게 줬답니다. 자, 5 X 옵니다. 왜 오냐면 지금 뭐라고 준 거냐면 A제와는 소득 증가 시 우측 이동하면 증가네. 수요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소득 증가는 가격 이외니까. 그러니까 아까 곡선상에서 움직이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고 가격.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곡선 자체가 변하는데 우측 이동하면 증가, 좌측 이동하면 감소. 그럼 얘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라고 준 거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재? 정상재이다. 이게 5가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우하향하는 걸 보고 정상재 열등재를 판단하면 안 되냐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선상에서 고급 주택은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그럼 고급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더 올라갈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럼 고급 주택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지. 네? 그럼 고급주택 가격과 고급주택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우하향. 수요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럼 저급주택은 정상재입니까? 열등재입니까? 실은 그냥 대답하면 안 되고 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주라고 해야 된다? 소득과의 관계를 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실은. 그럼 저급주택은 열등재입니다. 저급주택이 가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급주택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재든 열등재든 둘 다 수요의 법칙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걸 보고 정상재, 열등재의 구분은 못하는 거지. 정상재, 열등재의 구분은 오로지 뭐가 주어져야지, 뭐가 소득과의 관계, 방향이 주어져야 된답니다. 되십니까? 그럼 차이를 보십시오. 정상재, 열등재는 C재와 하나만 놓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 대체재, 보완재의 개념은 C재와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다른 재화가 무조건 나와야지.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며. 근데 얘는 C재화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네? 뭐만 주면? 소득과의 관계를 주면. 소득과의 관계를 준 게 다른 재화를 준 게 아닌지. 네? 그래서 어떤 함정을 파냐면 같은 방향 보완재. 같은 방향 보완재.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두 재화를 놓고 두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같이 사용, 보완재. 네? 두 재화를 놓고 수요가 반대 방향에 움직이면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는 얘기니까 대체재. 근데 한 재화를 놓고 소득과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고 반대면 열등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대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재화 안에서 움직여 다니는 얘기를 하면 걔는 엑스레이니까. 네?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계속 뭐만 몰두해서 공부하게 돼 있냐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근데 재화가 하나는 대체재, 보완재고 하나는 정상재고 열등재래. 돌아버리겠어. 이게 무슨 학개론이야.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돼? 막 승질내기 시작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지금? 재화의 종류가. 어느 정도 인상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니어도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설명을 드려본 거냐면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정확히 중간을 보시면 15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까? 여러분 당구장 표시란 얘를 의미합니다. 당구 큐대 2, 당구공 4개.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상제, 열등제의 구분은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소득과의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소득과의 관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제, 열등제의 판단하면 걔는 X. 대체제와 보완제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다. 해당제와의 대체제며 해당제와의 보완제인 겁니다. 그리고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 생판 다른 효용? 동일한 효용. 절 보십시오. 저라는 강사를 다른 강사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해야 됩니까? 생판 다른 만족도? 동일한 만족도. 그럼 콜라와 사이다는 동일한 만족도를 준다? 그러니까 걔는 무슨 제? 대체제. 그럼 콜라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 수요량이 증가한다? 아니, 콜라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 수요량 증가하네. 무조건 머릿속에서 뭘 대답해야 되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인 겁니다. 한 제와 안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다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가격과 수요량은 뭐다? 반비례. 그게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그게 무슨 법칙? 공급의 법칙. 걔는 변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생기냐면 이런 분이 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했답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네? 아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장래에 올라갈 것 같다. 장래. 그러면 지금 아파트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네? 증가하네 지금? 현재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면서 내 경험상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라며. 근데 왜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인데? 이 주장을 합니다. 얘는 지금 무슨 법칙이냐면 매수의 법칙입니다.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딴 걸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도 저거 말고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옆에 사람한테 설파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마다 옆에 분을 설득합니다. 수요의 법칙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설명하면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렇네? 반비례가 아니잖아. 걔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 이러면서 옆에 분들끼리 같이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가 어떤 재화를 준 다음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요량이 감소했으면 가격이 올라간 거네? 그럼 수요량이 증가했으면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가격과의 관계만 얘기할 때는. 그렇게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법칙으로? 수요의 법칙. 그럼 이제 질문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제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입니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생각을 한다. 또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보완제 가격 올라가면 보완제 수요량은 감소지. 지금 당해제와의 수요량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판단을 했으면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당해제와의 수요량도 감소네. 당해제와의 수요량은 그래서 감소인 겁니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잘 보십시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입니다. 그럼 대체재 수요량이 감소했으면 당해재와의 수요량은 증가했겠네. 얘가 글로 넘어온 거니까. 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핵심 포인트는 대체재 보완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당해재와예요. 그래서 당해재와가 어떻게 됐다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예, 그 단계를 꼭 넘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한 번씩. 이제 여기까지는 또 됐나 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수요의 법칙이 있고 그 오른쪽에 17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에 대한 설명이 우하향 곡선이다 우상향 곡선이다 돼 있고 수요의 변화 동그라미면 곡선의 변화, 곡선의 변화면 수요의 변화, 곡선의 변화가 아니면 수요의 변화가 아니다. 그럼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봤더니 가격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단위당 가격.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얘만 싹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제가 아까 그렸던 걸 다시 그려보면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50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격이 3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몇 개다? 10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 2개 연결하면 곡선 하나 이렇게 그리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 하나다? 수요 하나, 곡선 하나,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50개. 그럼 얘는 50개를 1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50개를 사겠다는 얘기다? 전자다 후자다? 후자입니다. 50개를 100원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당 가격인 거네. 그럼 하나당이라고 얘기하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니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단위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의 법칙은 무슨 가격과?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한답니다. 그럼 정확한 부동산 수요는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가격이 임대료니까. 그 내용이 따라 나온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위당 가격. 그 다음 두 번째 수요량 부분에 10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전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얘는 1사자의 전전자입니다. 그럼 1이 발생되기 전이란 얘기네. 그 말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까 수요는 누구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다.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사과라고 봤을 때 가격이 100원일 때 50개를 이미 산 양이라면 산 것이라면 300원일 때 10개를 산 것이라면 이 많은 사과를 어디다 쌓아놨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자는 수요자의 마음속에서 재와 사과의 가격이 하나당 100원일 땐 최대 몇 개를 사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고 50개 300원일 땐 최대 몇 개를? 10개를 사겠다고 마음 먹은 거네? 그럼 산다 판단하는 행위는 이루어지기 전이다 이루어진 후다? 이루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사자의 전전자. 그래서 얘를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할 때.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양은 산양, 살양. 살양인 겁니다. 살양.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유량 개념, 절량 개념 있습니까, 여러분? 유량과 절량이 있습니다. 그 유량과 절량의 별표를 3개를 쳐주십시오. 별표 3개. 별표 3개면 제일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량과
저량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말고 두 번째 시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했습니까? 자주 나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빈도수가 높다고, 출제 빈도수가. 그것만큼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나왔던 게 유량과 저량의 구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무언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기준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유량은 흐를 유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흘러가는 양. 그럼 한강물은 일정 시점에 얼마만큼 흘러가는지 잴 수 있습니까? 일정 시점에 얼마만큼 흘러갔는지를 쌓여진 양을 잴 수 있다? 없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 흘러갔는지는 잴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흘러가는 양은 일정 시점에 흘러간 양이다,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이다? 일정 기간인 겁니다. 그럼 저수지 물은 쌓여져 있습니까? 그럼 저수지 물이 일정 시점에 얼마만큼 고여 있는지 쌓여져 있는지 잴 수 있다? 걘 잴 수 있네? 그러니까 저량은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구분 기준 1인 겁니다. 기준 1.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내용이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거면 걔는 뭐고? 유량이고, 일정 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거면 저량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를 대답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일정 기간. 1년 동안. 기간. 그럼 뭐? 유량. 한 달 동안의 월급. 유량입니다. 왜? 기간이니까. 그럼 2015년, 지금 15년입니까? 2015년 11월 12일에, 오늘 12일에 화곡동에 쌓여져 있는 주택의 양이 만약에 5만 채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는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네. 2015년 11월 12일 일정 시점. 그럼 그 량은 유량, 저량? 저량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딱 나오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뭘 판단하면 된다?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GDP는 유량인지 저량인지를 물어본답니다. 그럼 GDP에 생각을 꽂히지 말고 한 해 동안이네. 2014년 뭐네? 유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2015년 11월 12일에 외환 보유고는 저량이네. 왜? 일정 시점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한 회사의 자산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지금 뭘 안 주니까 대답을 못 하겠네? 일정 기간인지 뭘 안 주니까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자산의 판단은, 회사의 자산의 판단은 기간을 두고 판단합니까? 시점에? 시점에 돈이 얼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은 유량, 저량? 저량 개념인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 1이 이건데, 이 기준 1은 거의 대부분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합니다, 이걸.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내용이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 2가 뭐냐면, 이건 일반 강사들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이 기준 2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더하기가 되면 얘는 유량입니다. 더하기가 안 되면 얘는 저량입니다. 왜 이 개념이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드려 볼 겁니다. 자, 여기를 그대로 보십시오. 2014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 진짜 한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5분만. 힘내야 됩니다.
2014년, 2015년이 있는데 기존 주택량이 2014년도에 화곡동에 얼마였냐면 5만이랍니다. 5만. 그리고 2015년에는 기존 주택량이 얼마냐면 5만 5천이랍니다. 5만 5천 채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량이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줬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줬답니다. 기존 주택량은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걸 줬답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자, 이 둘을 더해보는 겁니다. 둘을 더해봤습니다. 그러면 더했을 때 화곡동에 있는 기존 주택량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만 5천 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얘기할 수 없네. 없지 않습니까?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예, 더하기 안 되네. 더하기 안 되면 뭐래매? 지금 더하기가 안 되면 뭐다? 저량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더하기가 안 되는 이유는 저량은 일정 시점까지 쌓여진 양인 겁니다. 그럼 2015년에 5만 5천 채에는 이미 2014년도에 5만 채가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또 더하기가 안 되는 거지. 이미 더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시점은 전 시점까지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게 쌓여진 양, 저량이지 않습니까? 누적돼서 쌓여진 양.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신규 주택이 화곡동에 2014년도에 만 채가 공급됐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만 채가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얘 둘을 더해서 화곡동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주택 양이 2만 채가 공급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있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1만과 1만에 2015년도에 1만 채에는 2014년도에 신주택 1만 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흘러간 양인 거지. 그래서 유량은 류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롭게 기존 것이 쌓인 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 저철들 보십시오. 이제 간단한 겁니다. 어떤 양을 딱 들었을 때 그 양이 그 시점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누적돼 있는 느낌이 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고? 저량이고, 그게 아니면 유량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볼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 10억이 있답니다. 10억이. 그럼 그 10억은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누적돼 있겠네? 저량인 겁니다. 회사의 부채가 5억이랍니다. 그 5억은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까? 누적된 거네. 그러니까 뭐다? 저량인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럼 걔는 지금 다 만들어졌다? 누적된 거네. 네. 어떤 지역의 기존 주택량이 10만 채가 있다면 그 10만 채는 2015년도에 다 만들어진 겁니까? 2008년도, 2005년, 2000년 다 누적돼 있는 거다? 다 누적돼 있는 거네.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저량인 겁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이 유량과 저량의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보인다지 이걸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구분하는 문제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새롭게 만들어진 건지, 그 기간 중에 새롭게 기존 걸 무시하고 기존 게 다 쌓여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월급은 기존 월급과 누적된 겁니까? 밀린 월급이 나왔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걔는 뭐다? 그러니까 유량인 겁니다. 네? 한 해 동안에 국내 총 생산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걔는 기존 게 누적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다? 유량인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양. 신규주택이 10만 채다 그러면 기존 게 누적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다? 유량. 그럼 기존 주택은 기존의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저량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4번에 최저가격, 최고 가격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아파트를 판다면, 내 아파트를 판다면 3억까지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3억 이상은 꼭 받고 싶어요 얘기합니까? 3억 이상? 그럼 공급자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격의 하한선을, 상한선을, 하한선을 긋고 그 위로 받겠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시하는 공급 가격은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격의 최고다, 최소다. 최소, 최저 가격이겠지. 그럼 수요자는 실제로 살 때 나는 3억 이상은 꼭 지불하고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3억까지만. 3억까지만. 그럼 수요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격의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최고 가격입니다. 바꿔서 문제 내면 찾아내야지.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있는데,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을 가진 사람이 구매력이 있으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면 가격 올라갑니까? 그럼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겠네? 근데 이번에는 노숙자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있지.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그럼 노숙자들끼리 아무리 사고 싶어 얘기를 해도 시장 가격에 효과가 없겠네?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 걔는 무효 수요라고 그러면 이상하지. 그래서 얘를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가 로또 맞으시면 구매력이 생깁니까? 그럼 유효 수요로 거듭날 수 있네?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를 잠재 수요. 그럼 우리는 시장을 공부하니까 시장에 효과 있는 것만 공부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유효 수요만 보겠지. 그런데 정부도 유효 수요만 보면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정부는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야 된다. 그럼 사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데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돈, 집 살 수 있게 목돈을 저리로 장기에 걸쳐서 빌려주면, 확대 금융정책을 펼쳐주면 시장의 유효 수요는 증가하고, 네?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니까, 만약에 긴축 금융정책으로 돈줄을 지어버리면, 고리로 단계에 걸쳐서 빌려가도록 만들면 돈 빌려서 집 못 사겠네? 그럼 시장 내 유효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겠네? 그럼 정부는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수요를 줄여줘야 된다? 그럼 돈줄을 풀어준다, 부동산 시장에서 쫄라매야 된다. 쫄라맨다. 확대 금융정책 긴축.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과 관련된 5번까지의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물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청정수입니다. 청정수.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수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랜드삼을 믿으시고 끝까지 쭉 따라오십시오. 학계로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최하한선으로, 최소 점수, 최고 점수가 아니라 최소 점수 40점을 40점? 네, 70점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쭉 따라오십시오. 출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석 잘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합격자 모임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석을 잘 안 하면 합격자 모임에 출석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제가 27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합격. 힘차게. 매 수업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26회 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해서 합격해서 나간 겁니다. 힘차게 해야 됩니다. 자, 27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